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23강 시간으로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18 중개보수 및 실비 그 두 번째 시간이고 3 중개보수의 산정 4 실비 청구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보수의 산정입니다. 자, 이 중개보수 우리가 중개를 완성하고 거래가 체결이 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개보수를 받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계산해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산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보수의 결정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중개보수는 산출금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합니다. 산출금액이 있고 자 우리가 거래금액에다가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경우 거래금액 곱하기 보수요율을 곱합니다. 거래금액에 그렇게 해서 나온 거하고 그거 산출금액이라고 합니다. 산출금액 그리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한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한도액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는데 비교해서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 자, 산출금액이 크면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한도액보다 산출금액이 낮은 금액이니까 산출금액이 낮으면 이 산출금액이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낮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출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산출금액은 거래금액이 있으면 그 거래금액에다가 그 중개보수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 그래서 나온 금액이고 이 한도액은 요거는 시도 조례를 결정을 합니다. 시도 조례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하는데 한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을 하면 매도 매수 양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개가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매매를 예를 들겠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자 매도인은 집을 갖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매도 의뢰를 하고 또 매수 의뢰를 해서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잘 안수를 해서 거래가 성립을 합니다. 자, 매도를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서로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거래 대금 있죠. 방금 말한 이 거래 금액을 거래 대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1억. 예를 들어서 자 1억에 대해서 요율이 뭐 0.4% 그러면 1억에 대한 1%면 100만 원이고 0.4%는 그거의 40%니까 40만 원쯤 됩니다. 1억이라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이렇게 되면 이게 40만인데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40만 원이 바로 중개보수가 되는데 한도액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한도액이 50만 원이라면 낮은 거니까 이때는 그 산출금액이 되는 것이고 한도액이 30만 원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 30만 원이 중개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거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런데 양쪽으로부터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케이스라고 치면 1억 그 거래 대금이 1억이고 그거에 대한 0.4%니까 1억 곱하기 0.4 1억의 1%는 100만 원입니다. 1억의 1%는 그 100만 원에 또 40%니까 40만 원이 되는데 요 40만 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받고 매수인으로 받으니까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2.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명이에요. 공동중개를 한 거예요. 매도인에게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 A가 있고 매수인에게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 의뢰받은 B가 있습니다. 둘이 공동중개를 해서 공동으로 중개를 해서 이렇게 거래가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도 의뢰 받은 측은 매도인에게서 중개보수 받으면 되는 거고 매수 의뢰 받은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서 보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40, 40 받으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 했을 때, 양측을 했을 때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무조건 곱하기가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공동중개인지 단독중개인지 그걸 잘 읽어보고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거래 유형에 따른 그 산출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정 두 번째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보수,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보수 산출 금액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매매입니다. 매매. 주택 매매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매매의 산출 금액은 중개보수를 산출한 금액이에요. 우리 개업공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매매대금, 거래대금 또는 매매대금인데 매매니까 매매대금이고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요율을, 중개보수 요율, 매매의 경우. 자, 그런데 이 핵심은 지금 매매의 경우는 매매대금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 혼자서 매도 매수 다 했다면 곱하기 2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근데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대금만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집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매도 의뢰를 하고, 매수인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사겠다고 매수 의뢰를 해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거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한 8천만 원밖에 없어요. 8천만 원. 자, 그러면 2천만 원이 모자르잖아요. 2천만 원. 자, 이 2천만 원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대출. 자, 은행에서 2천만 원 대출할 때 그냥 해줍니까? 아니죠. 뭘 한다? 저당권을 설정하죠. 저당권은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설정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은 좀 높습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받을 때 금액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리고 경매비용 이런 걸 다 받기 때문에 약간 좀 높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2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은행도 매수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도하는 건 중개 의뢰했지만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수 의뢰도 중개했고 또 모두 했다? 그렇죠. 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중개를 했잖아요. 자, 동일한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동일하죠. 그런데 매매만 한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중개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됐다면 이 경우에는 뭐만 적용한다? 그렇죠. 매매만 적용하고 저당권 설정한 거는 따로 중개보수에 추가해서 받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쉬운데 그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개념만 나와있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행결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 주택담보부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요 매매만 중개보수 우리 산출금액 결정을 할 때 그거만 사용을 하지 저당권 설정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중개보수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환이에요. 지금 거래 유형 두 번째. 교환은 돈이 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교환은. 자, 두 번째. 교환. 아까는 매매였고, 두 번째, 교환의 산출금액입니다. 교환은 교환 금액. 교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교환 금액이라고 합니다. 금액 곱하기 중개보수요율. 똑같아요. 곱하기 중개보수요율은. 자, 교환 금액이, 자, 어떻게 교환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죠. 자, 아파트는 2억이고,
빌라는 1억 5천이에요. 그럼 이 차액만큼은 빌라 소유주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2억, 2억이면 편한데 금액이 달라. 이럴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이때는 높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높은 거요. 그래서 교환 금액은 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액. 이게 핵심이에요.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들 처음에 중개보수 결정할 때 한도액하고 산출 금액을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한다. 요 낮은 거는 산출 금액과 한도액, 그 시도 조례로 정한 그 얘기고 교환은 얘기가 달라요. 해서 높은 금액을 고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나온 산출 금액과 한도액을 다시 또 비교하는 겁니다. 그때 또 낮은 걸 한다는 거고 지금은 산출 금액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계열, 주택과 주택 이런 지금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경우입니다. 동일 계열 간 교환에 있어서는 거래 금액이 높은 중개 대상물이 거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산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고 다른 계열일 때 뭐 토지라든가 토지와 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계열 뭐 주택과 공장이라든가 다른 계열입니다. 다른 계열 간 교환일 때는 중개보수가 높게 산정되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예, 이럴 때는 이 규정이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다음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임대차 시험 문제는 임대차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좀 규정이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 월세 내고 사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월세의 산출 금액 일단 먼저 임대차는 단계가 있어요. 월세의 산출 금액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산출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월세의 경우에는 뭐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월세의 산출 금액을 따로 만드는 공식을 만들어 줍니다. 뭐냐면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에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산출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산출 금액이 나오면 그때 결정합니다. 임대차의 산출 금액입니다. 임대차의 월세죠. 월세가 있는 임대차 산출 금액은 잠시요. 요 월세에서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곱하기 중개 보수 요율을 곱해줍니다. 중개 보수. 자, 그러면 매매의 경우는 매매 대금이 딱 결정이 돼 있고 교환도 그 금액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월세만큼은 항상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임대차 거래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또 규정이 또 하나 있는 게 요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중개보수율 곱하기 전에 요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5천만 원 안 되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달라요. 요 두 개가.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이 공식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거에 대해서 중개보수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5천만 원이 안 되면 요걸 했는데 5천만 원이 안 되면 그때는 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요때는 어떻게 공식이 바뀌냐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약간 낮춰줍니다. 서민이다 해갖고 요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을 해줘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쪽이 많이 나오게 5천만 원 이상짜리가 많이 나오겠어요? 5천만 원 미만짜리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5천만 원 미만짜리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0을 곱하기 때문에 100 곱하는 건 쉽죠. 그래서 이로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집 볼 때는 본인이 직접 꼭 계산을 해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만원이야. 자, 1,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그러면 이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에다가 50에다가 100을 곱하면 5천이에요. 자, 50 곱하기 100이니까 5천이에요. 5천. 5천에 1000을 하면 이거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6천이면 5천을 넘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율을 그냥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 1000에 보증금 1000에 3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똑같아요. 1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더하기 월세 30 곱하기 100. 이걸 했는데 30에 100이니까 그러면 똥고맹이 색이 3000이잖아요. 3000. 자, 1000하고 3000 더하면 얼마예요? 4000밖에 안 되니까 요때는 다시 1000만원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70이 된다는 얘기예요. 70. 그러면 1000만 30 곱하기 2100이잖아요. 2100만원. 총 토탈 3100만원에 대해서 중개보수율이 곱해지는 거예요. 이 4000에 대해서 중개보수율이 곱해지는 게 아니라 요 70으로 바꾼 2100 요걸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공부하면서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받는 돈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받는 돈이니까 덧셈 4층연산만 할 줄 알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기가 받는 돈인데 그거 어렵다고 고개 흔들면 이 공부 포기해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있다. 쉽다. 구구단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한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갖고 문제를 째려보면서 풀면 다 풀립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 산정에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 중개보수 지급 시기, 지급. 언제 보수를 지급하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따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약정을 거의 안 해요. 자, 저희 집 팔아주세요. 저 집 좀 보러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 중개보수는요 언제 내야 됩니다. 이 말 못합니다. 그냥 그런 말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하면 그 중개보수 시기입니다.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르는 날, 임대차 또는 전세 같은 경우는 계약금 치르고 바로 잔금입니다. 즉 잔금 치르는 날 잔금 양쪽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중개보수 같이 받는 겁니다. 실무도 다 거의 대부분 잔금 치르는 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날 중개보수 받고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개보수의 산정에 대한 거 공부했고 실비 청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비 청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비 청구.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뭔 얘기냐면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 첫 번째 조건이 있죠. 무조건 실비를 받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계 확인. 토지가 지방에 있다든가 하면 직접 가서 한번 그 토지 상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자,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물론 중개 의뢰인이 다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이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들어가는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자, 여기도 실비고요. 자,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첨부를 이런 경우에 이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청구해야 됩니다. 영수증.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거고 중개보수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중개보수와는 별도입니다. 별도. 예, 중개보수. 즉 중개가 완성되든 완성되지 않든 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가? 이 부담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비의 부담자. 첫 번째, 요 아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자, 이 권리관계 확인하는 경우. 권리관계 확인. 자, 이 경우입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 임대 또는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는 측. 자, 매도, 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는 측. 즉, 이 사람들이 중개 대상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려면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 가까운 경우에는 걸어가서 보니까 실비가 들질 않죠. 근데 지방에 있는 대규모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익경업군이 가서 봐야죠. 그래야 그게 진짜 물건인지 어떤 물건인지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부담을 하고 반대로 계약금 등, 자, 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계약이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은 무조건 돈을 받으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매도인이 돈 받고 잠적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인 측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매수 또는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누구? 매수 또는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자가 누군지 이거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실비의 범위예요. 범위. 실비의 범위. 실비의 한도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시도의 조례에 규정된 금액 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마지막 시도 조례죠. 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도 조례에 규정된 금액 요거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도 조례가 없으면 그때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실비의 기준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 재증명 발급이라고 그러죠. 또는 열람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수료를 내면 되고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는 그 실비, 그 영수증 청구해서 실비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비에 이 지급 시기가 있어요. 언제 지급하나? 이 지급 시기. 실비의 지급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의한다.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보수 받는 그 지급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급 시기는.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라면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핵심은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거래계약에 관계없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제23강 시간이었고 18 중개보수 및 실비 두 번째 시간으로서 3 중개봉수의 산정 4 실비 청구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